고속도로 위에 강이 흐른다고요? 독일 뮌헨공대 도시재생학과 최고 권위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전 세계 도시 복원 현장을 연구했지만 이런 사례는 어떤 교과서에도 없었습니다. 하루 17만 대 차량이 질주하던 6차선 고가도로. 독일이었다면 철거 논의만 8년, 공사 착수까지 12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프랑스는 15년, 일본은 20년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2년 3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콘크리트 덮개를 걷어내자 600년 전 조선의 물길이 다시 흘렀습니다. 전 세계 도시공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손살에 쳤던 일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판잣집 골목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군 세대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희망을 심었던 바로 그 손이 콘크리트 무덤 위에 연꽃을 피웠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리히 밀러입니다. 독일 뮌헨공대에서 도시재생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올해로 67세, 이 분야를 연구한 지 정확히 40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재생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의 재개발 사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빠르게 부수고 빠르게 짓고 그 과정에서 역사와 환경은 뒷전으로 밀리는 방식 말입니다. 저는 40년간 유럽 전역의 도시 복원 현장을 누볐습니다. 파리 센강변 재정비에 12년, 런던 템스강 보행로 조성에 9년, 베를린 슈프레강 생태복원에 15년이 걸렸죠. 도시재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최소 10년, 길게는 20년을 내다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느린 예술이에요.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늘 불편했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치우는 나라. 속도만 중시하고 깊이는 무시하는 나라. 제가 평생 쌓아온 신념과 정반대였으니까요. 학회에서 한국 사례가 발표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재생이 아니라 재건축일 뿐이라고요.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빽빽한 고층 건물들,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량들,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진정한 재생이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효율만 남고 영혼은 사라진 도시처럼 보였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했지만 공허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내일 발표할 자료를 점검했죠.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도시재생의 본질, 속도가 아닌 깊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발표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빠른 개발은 반드시 후유증을 남깁니다. 역사가 지워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들이 쫓겨납니다. 저는 그 사례들을 수십 개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발표가 끝나면 바로 귀국해야겠다고요. 서울에서 배울 것은 없을 테니까요. 40년간 쌓아온 제 지식으로 이 도시를 평가하기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들이 그저 허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깊이 없는 속도, 뿌리 없는 성장. 40년간 제가 경계해온 모든 것이 이 도시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비밀을 말입니다. 600년 된 물길이 콘크리트 아래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제 40년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이 열리는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준비한 발표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40년 경력의 무게로 이 젊은 도시를 평가해주겠다는 생각이었죠. 포럼장에 도착하니 각국에서 온 도시공학자 3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이 청계천 복원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멈칫했습니다. 1960년대 청계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대한 빈민촌이었습니다. 녹슨 양철 지붕, 비닐로 덮은 벽, 좁은 골목에 널린 빨래들. 하천 위에 불법으로 지어진 수천 채의 집이 보였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청계천변에 모여들었다고요. 1950년대 후반 이곳에 30만 명이 살았답니다.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했고 비가 오면 오물이 넘쳤습니다. 콜레라가 돌아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전후 독일을 떠올렸습니다. 폐허가 된 베를린, 부서진 뮌헨.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셜 플랜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쏟아졌죠. 그런데 이 나라는 어땠을까요? 슬라이드 속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박혔습니다. 헐벗은 아이들, 지친 어른들, 그래도 무언가를 짓고 있는 손들.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1971년 청계고가도로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판잣집 위에 콘크리트를 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덮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생 문제, 홍수 문제, 도시 기능 마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국인 교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박정호 교수였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청계천 판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7 식구가 방 한 칸에서 살았죠. 겨울이면 손이 곱아 연필을 쥘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도시재생을 연구하면서 수치와 이론만 다뤘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가도로도 그 손으로 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아래 판잣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지금 제 앞에 교수로 서 있다고요. 콘크리트 위에서 꿈을 꾸던 세대가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요.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편견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지은 것은 빨리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청계천 복원 과정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발표자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2003년 7월 1일 청계고가도로 철거 시작.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복원 완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작 2년 3개월이라고요. 펜을 놓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총 공사 기간 27개월. 독일이었다면 환경영향평가에만 3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주민공청회에 2년, 설계에 3년, 시공에 최소 5년. 합치면 13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재생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졸속공사의 전형이었죠.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쫓겨났거나 생태계가 파괴되었거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박정호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단도직 입으로 물었죠. 2년 3개월 만에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민 반발은 없었습니까? 상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정호 교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청계천 주변 상인만 20만 명이었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시위가 있었고 소송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빠른 개발의 이면에는 항상 희생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박정호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고가도로가 30년이 넘으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사람이 다쳤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고가도로가 그토록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을요. 박정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은 것입니다. 맨손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콘크리트 조각처럼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지은 것이 흉물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녁 만찬장에서 70대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청계천 복원 당시 철거 현장에서 일했던 인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1971년에 고가도로 지을 때도 제가 일했습니다. 22살이었죠. 그리고 2003년에 그걸 부술 때도 제가 일했습니다. 54살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직접 지은 것을 직접 부수는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르신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 청춘이 부서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콘크리트 아래서 물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600년 된 물이 아직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덮은 게 아니라 지켜온 거였다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불빛이었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땀이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잣집에서 태어나 고가도로를 짓고 다시 그것을 허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내일 직접 청계천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박정호 교수가 청계천 현장 안내를 자청했습니다. 저는 수첩과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비판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죠. 2년 3개월 만에 완공한 공사에 결함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청계천 광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침 7시였는데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젊은이들, 산책하는 노부부, 출근 전 잠시 들른 직장인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독일 하천공원은 이른 아침에 이렇게 붐비지 않습니다. 박정호 교수가 계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한번 내려가 보시죠.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졸졸졸. 맑은 물이 바위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양옆으로 고층 빌딩이 솟아 있었습니다. 하루 17만 대 차량이 달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발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고 버드나무가 물 위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진짜 물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수로에 흐르는 인공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갈 사이로 스며드는 살아있는 물이었습니다. 박정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루 평균 12만 톤의 물이 흐릅니다. 한강과 지하철 역사에서 끌어온 지하수를 정화해서 흘려보내죠. 수질은 1급수 기준을 충족합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만 톤이라고요. 베를린 슈프레강 생태복원 구간의 일일 유량이 8만 톤입니다. 그것도 15년에 걸쳐 완성한 것이었죠.
우리는 천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5.8km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산책로 포장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20년 된 공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끼가 바위에 끼어 있었고 수생식물이 물가를 따라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2년 3개월 만에 이걸 만들었습니까? 박정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시간 3교대 작업이었습니다. 연인원 87만 명이 투입되었죠. 공사 차량만 하루 평균 2,300대가 오갔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87만 명을 27개월로 나누면 하루 평균 1,074명입니다. 독일 최대 규모 하천 복원 공사였던 이자르강 프로젝트가 하루 평균 180명이었습니다. 거의 6배였습니다. 광교 아래를 지날 때였습니다. 돌벽에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412년 태종 12년 축조.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600년 전 돌입니까? 박정호 교수가 답했습니다. 광통교입니다.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다리죠. 고가도로 철거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위치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콘크리트 아래 600년 된 다리가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서두르면 묻혔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정신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낸 것일까요? 저는 다리 위에 서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었겠죠. 그들도 이 물에 손을 담그고 시원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물길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30년을 덮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40년간 도시재생을 연구하면서 속도는 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빠르면 부실하고 서두르면 실수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빠르면서도 완벽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40년 이론 재검토 필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오간수교를 지나 황학동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부실 공사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균열, 치마, 이음새 벌어짐. 2년 3개월 만에 완공한 공사라면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호안 석축은 단단했고 산책로 포장은 고르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된 공원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박정호 교수가 걸음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독일에서 비슷한 규모의 하천 복원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비슷한 사례는 뮌헨의 이자르강 복원 프로젝트였습니다. 8km 구간을 생태 하천으로 되살린 사업이었죠.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박정호 교수가 물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12년이었습니다. 박정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계천은 5.8km입니다. 27개월 걸렸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독일 12년, 한국 27개월. 거의 5배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이자르강은 도심 외곽이었고 청계천은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하루 17만 대 차량이 다니던 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동시에 하천을 복원한 것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교통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 확충이 핵심이었습니다. 지하철 증편, 버스 노선 재조정, 우회도로 확보. 공사 전 1년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죠. 출퇴근 시간이 30분씩 늘어났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이었다면 그 불만 때문에 계획 자체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시민 반대 여론이 50%를 넘으면 공공사업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시민들은 27개월을 견뎠습니다.
매일 30분씩 늦게 출근하고 막히는 도로에서 답답해하면서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왜 참았습니까? 반대 운동이 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박정호 교수가 멈춰 서서 강 건너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덮었던 것을요. 청계천을 아는 세대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악취와 홍수와 질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덮은 것은 해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세대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덮었으니 우리가 다시 연다.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청계천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 나온 직장인들, 소풍 나온 유치원생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저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호 교수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연간 방문객 6천만 명. 하루 평균 16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서울 시민 5명 중 1명이 일주일에 한 번은 청계천에 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6천만 명이라고요. 베를린 슈프레강 생태공원의 연간 방문객이 800만 명입니다. 거의 7배였습니다. 주변 상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사 전에는 낙후된 도심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상업지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3배 이상 올랐고 주변 빌딩 공실률은 2%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속도와 품질은 반비례한다. 제가 40년간 믿었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습니다. 빠르면서도 완벽했고 서둘렀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킨 세대가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청계천 하류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5.8km를 모두 걸은 것입니다. 발이 아팠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박정호 교수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곳이 있다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청계천 문화관이었습니다. 복원 과정을 기록한 전시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는 공사 과정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굴삭기가 콘크리트를 부수는 장면, 트럭이 잔해를 실어 나르는 장면, 인부들이 밤새 일하는 장면. 그런데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새벽 3시 공사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불빛 아래서 수십 명의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옆에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서울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새벽 현장 점검을 나온 것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새벽까지 현장에 있었습니까? 박정호 교수가 답했습니다. 27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교대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야근은 노동법 위반이고 휴일 근무는 노조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진국의 시스템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전시실로 넘어갔습니다. 벽면 가득 시민들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복원 공사 기간 중 서울시에 보내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몇 장을 읽어봤습니다. 한 통은 70대 할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계천 판잣집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신혼방이 물에 잠겨 이불을 말리며 울었습니다. 그 물길이 다시 흐른다니 꿈만 같습니다. 죽기 전에 손주 손잡고 걸어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편지는 50대 남성이 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청계천 복개 공사에 참여하셨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덮는 게 최선이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열어야 한다고요. 아버지의 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편지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덮었던 사람들이 다시 여는 것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시실에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총 공사비 3,867억 원. 철거된 콘크리트 32만 톤. 새로 심은 나무 4만 그루. 복원된 다리 22개. 그중 역사적 다리 7개. 되살아난 어류 25종. 복귀한 조류 36종. 연간 방문객 6천만 명. 주변 상권 매출 증가율 42%.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867억 원을 27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143억 원입니다. 이자르강 복원 사업이 월 평균 28억 원이었습니다. 5배 이상의 집중 투자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24시간 3교대 작업, 공무원 상주 점검, 시민협조, 집중 투자.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박정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 나라 사람들을 움직였습니까? 그가 창밖 청계천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분들 앞에서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간 도시재생을 연구하면서 시스템과 예산과 기술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해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40년간 짊어졌던 편견이 내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화관을 나서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위로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물 위에 일렁였습니다. 저는 달이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호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에 참여했던 분들이 매월 한 번씩 모입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27개월의 기적을 만든 장본인들을 말입니다. 모임 장소는 청계천 인근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로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분들이었죠. 박정호 교수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도시재생 전문가입니다. 청계천을 보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환영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말을 건넸습니다. 7순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멀리서 오셨네. 청계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경이롭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2년 3개월이 아닙니다. 50년입니다. 우리가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아버지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971년에 고가도로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23살이었죠.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엮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새벽에 쓰러져 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이라는 걸요. 하천을 덮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고가도로가 완공되던 날 기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슬펐습니다.
600년 흐르던 물길을 우리 손으로 덮었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언젠가가 50년이 걸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청계천 판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콜레라가 돌아서 동생을 잃었습니다. 물이 더러웠으니까요. 어머니가 평생 그걸 한으로 안고 사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가도로가 생기고 물이 안 보이게 됐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제 그 물 때문에 죽는 아이는 없겠다고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또 죄스러웠습니다. 물을 덮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열렸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열렸습니다. 손주 손잡고 그 물가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물이 다시 흘러요. 이제 깨끗한 물이에요. 방 안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학자로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폐허 위에서 고가도로를 짓고 다시 그것을 허물고 물길을 되살리셨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세대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해준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다린 것도 힘입니다. 50년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방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밤하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계천 물 위에 일렁이던 불빛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좌석 테이블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적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27개월, 87만 명, 6천만 방문객, 600년 물길. 숫자들 사이사이에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가도로를 짓고 다시 허문 할아버지, 동생을 잃고도 청계천 복원을 축복한 할머니, 새벽까지 현장을 지킨 공무원들, 50년을 기다린 사람들. 저는 펜을 들어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도시재생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라고 40년간 믿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배웠다. 깊이 있는 속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미넨에 돌아온 후 저는 강의실에 섰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강의안을 덮었습니다. 대신 서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1960년대 청계천 사진을 띄웠습니다.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은 빈민촌이었죠.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30만 명이 살았습니다. 전쟁 직후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맨손으로 집을 짓고 맨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1971년 고가도로 준공식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맨손으로 이 도로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띄웠습니다. 지금의 청계천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산책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맨손으로 이것을 허물고 물길을 되살렸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끝에요. 강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시재생은 기술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세대가 짓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또 다음 세대가 완성합니다. 청계천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그 어르신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매달 청계천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손주들 손잡고 산책도 하시고요. 자신들이 덮었던 물길을 다시 걷고 계십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자랑스러우시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습니다.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고가도로를 짓고 다시 그것을 허물 용기를 가진 분들이니까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세대는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새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시민이 만든 기적, 청계천 복원의 교훈이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이론을 수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논문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논문을 청계천을 만든 모든 세대에게 바칩니다. 판잣집에서 꿈을 꾸던 아이들, 고가도로를 짓던 청년들, 50년을 기다린 어르신들, 그리고 27개월 동안 밤을 새운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창밖으로 미네네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멀리 이자르강이 흐르고 있었죠. 12년이 걸린 그 복원 사업이 떠올랐습니다. 자랑스러웠던 프로젝트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빨리, 더 간절하게 움직였다면요. 서울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5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기다림도 힘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마음속으로 서울의 그분들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들의 손이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연꽃을 피웠습니다. 그 손이 지금도 손주들 손을 잡고 청계천을 걷고 있겠죠.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당신들이 일군 기적을 전 세계가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 서울을 향해서요.